평생 아끼고 모은 건 자식들 주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내 무릎에서 자라던 그때까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요, 내가 아프다니까 와서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혹시 유언장은 써두셨어요? 이제 그만두렵니다. 더는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다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죽은 척 한번 해봤더니 살아있는 내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놈들 진짜 얼굴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재산 때문에 찾는 자식들. 나 죽으면 땅이라도 파보시지요. 지금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1화. 소문 하나에 몰려든 자식들. 그들의 눈엔 눈물보다 계산기가 먼저였다. 나 김봉녀, 올해 78. 이 나이에 고스란히 남은 건 팔자에 없는 땅 몇 되기와 자식 넷이다. 그 중에 내 맘 놓고 믿을 수 있는 자식 하나도 없다. 내가 뭘 좀 가졌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애들이랑 사이가 하나둘 금 가기 시작했으니 살아생전 남편이랑 피땀 흘려 모은 농지며 임야. 그리고 이 집 딱히 대단한 것도 아니건만 내가 쓰러졌다는 소문 한마디에 자식들이 서울서, 인천서, 제주서 줄줄이 몰려왔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거셌다. 동네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길래 혹시나 하고 나가봤더니 웬걸 내 큰아들 성진이가 중고 벤에서 내리는 게 아닌가. 엄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엔 다녀오셨어요? 연기 잘한다. 정말 기가 막혔다. 한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자식이 누가 아프다니까, 누가 죽는다니까 벌떡 오더라. 나는 괜찮다. 죽긴 누가 죽는다고 했냐. 내 말에 당황한 듯 성진이의 눈빛이 흐트러졌다. 에이, 소문이 좀 과장됐나 보네요. 근데 엄마, 이 집 아직도 혼자 사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끝엔 늘 그 말. 요즘 땅값 많이 올랐던데. 그로부터 2시간도 안 돼. 둘째 상진이가 도착했다. 그 뒤엔 둘째 며느리 지연이가 나섰고 손엔 프랜차이즈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늙으셨네요.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엔 사람이 없었다. 이 집 구석구석 둘러보며 무슨 도면이라도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았달까. 그날 저녁 딸 순자까지 들어섰다. 그 아이는 말수가 적고 뭐든 혼자 끌어안는 성격이다. 그래도 어릴 적에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하며 내 무릎을 베고 자던 애였는데 이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친다. 그날따라도 뭐라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였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성호, 내가 그나마 마음 놓고 있던 유일하게 농사도 같이 지어주던 그 아들이 서울서 밤차 타고 내려왔다. 엄마, 괜찮아? 누가 그래, 엄마 쓰러졌다고. 그 말에 내가 속으로 말했다. 이놈만 아니었음 그냥 죽는 척이라도 했을 거다. 성호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놈이었다. 그날 밤 부엌에 모인 자식들이 서로 눈치 보며 말을 돌려가며 꺼내는 화제가 하나같이 엄마, 유언장은 혹시 써두셨어요? 엄마, 요즘은 재산 미리 증여하는 게 덜 싸운데요. 엄마, 이 집 말인데 지목이 뭐였죠?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와 거울을 마주하고 앉았다. 78 평생 먹고 살겠다고 농사 지으며 눈치 보며 아껴 모은 재산이 이제 내 존재 자체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자식들이 내 얼굴을 보고도
눈물보다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이지 서럽고 웃겼다. 그 다음 날 내가 읍내병원에 다녀온 사이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내 서랍을 열었다. 그걸 성호가 봤다더라. 형수, 무슨 짓이에요? 아, 그냥 혹시 어머니 약이라도 챙기려고. 약은 냉장고에 있잖아요. 말을 못 잇는 큰 며느리의 얼굴, 그 눈빛에 재산 목록표가 떠다녔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내가 스스로 밝혀야겠다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주 읍내 병원에서 내가 위독하다는 진단서를 일부러 떼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죽는 연기를 시작했다. 이화, 어머니 위독하십니다. 그날 이후 내 집에 모인 사람들의 진심. 읍내 종합병원 진단서 하나 발급받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위장염이신데요. 연세도 있고 하니까 휴식이 꼭 필요하십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이거 혹시 위험하다는 식으로 써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이들한테 제가 좀 걱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아, 예. 그럼 저희가 지속적 소화기 출혈 의심, 내시경 추적 필요 정도로. 좋아요.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진단서 한 장이 내 인생 최대의 무대 장치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작정하고 연기를 시작했다. 숨을 길게 쉬며 식탁에 엎드려 앓는 소리를 내고 밥도 일부러 두어 숟갈만 떴다. 그리고 그날 밤 성호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문자를 나는 일부러 보지 않은 척했다. 엄마 위독하셔. 병원에서도 소화기 출혈 위험 있다 했대. 유언장도 아직 안 쓰셨대. 그 한 줄로 온 동네가 들썩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집 문 앞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아직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문이 쿵 하고 열렸다. 엄마, 엄마. 타자는 큰아들 성진. 정장 차림에 손엔 보온병 어디서 들었는지 도라지청까지 들고 왔다. 엄마, 일어나요. 형 왔어요. 나 기억나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엄마. 기억하긴. 지난 1년간 전화 한 통 없었던 놈인데 나는 일부러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성진이냐 와줬구나. 내가 일이 되니까 다 보게 된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입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손으론 조용히 거실 서랍을 열어보는 그 모습이 기막히게 현실이었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상진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왔다. 어머님, 숨소리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성진 오빠가 단톡방에 올린 거 보고 걱정돼서 이틀 휴가 썼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 남편은 월차도 안 쓰더니. 지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안방, 작은 방, 장롱 옆, 책상, 서랍까지 시선을 부드럽게 굴리며 훑었다. 눈은 웃고 있지만 손은 바빴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어디 두셨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요즘은 연세 있으시면 미리 써두시는 분들 많다 그랬어. 나는 기침을 하며 되물었다. 뭐라 했냐? 내가 죽는다고. 아니요. 어머님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준비 차원에서 그렇다고요. 차원도 좋고 준비도 좋은데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왜 평소엔 부모 찾아올 때 안 썼을까? 저녁 무렵엔
딸 순자가 왔다. 그 애는 다른 자식들과는 조금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모르겠다. 그 애가 침묵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 밥은 드셨어요? 목이 안 넘어간다. 엄마, 나 오늘 엄마 옆에 잘게요. 내일 도시에도 안 올라가.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겁나더라. 그 말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순자는 진심일까? 하지만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화장실 가려다 거실을 지나던 나는 그 애가 전화기 너머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말았다. 엄마 지금 누워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언장 있으면 내 이름 있겠지. 내가 막내 뒷바라지 제일 많이 했으니까. 순자도 그 애도 결국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재산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성호는 조용히 들어와 내 방 구석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연기 그만해요. 내가 다 알아요. 엄마, 우리 테스트 하시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다는 게 더 마음 아파요. 나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다. 다들 말은 잘해. 엄마밖에 없다.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비로소 찾아오더라. 그날 밤 나는 결심을 더 굳혔다. 그래, 죽는 척 계속하자. 그리고 끝까지 다 보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지, 누가 내 손을 잡는지, 그리고 누가 나란 인간을 단 한순간이라도 존중했는지를. 3화. 누구는 울고 누구는 유언장을 찾고 이게 자식입니까? 사람이 한 번 누우면 사람들 속이 보인다더니 만든 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숨을 쉬는 척했다. 눈은 거의 감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다. 거실에서 오가는 목소리, 주방에서 부스럭대는 소리, 서로 은근히 눈치 주고받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참 적나라했다. 형, 엄마 상태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럼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겠지. 이럴 땐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아? 정리? 응.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싸우는 것보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게 낫잖아. 큰아들 성진과 둘째 상진, 내 아들들이었다. 내가 10달 품고 낳고 밤새 열재며 이불 덮어주던 그 애들이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를 한다. 그것도 재산 분배라는 이름으로. 거실 한 구석에서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 요즘 어머님 땅값 많이 올랐대요. 읍내 들어가는 길목 쪽에 지적도 떴던데. 거기 시에서 도로 난다던데요. 언니 내가 그쪽 가져가면 대박이에요. 근데 언니 유언장 아직 없대요. 그런 말 좀 잘해둬요. 형님은 장남이잖아요. 내가 누운 방과 단 2칸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은 내 땅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딸 순자는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간호도 하고 약도 챙기고 내 손도 잡고 곁을 지키더니 어느 날 내 가방을 조심스레 뒤적였다. 그게 우연히 문틈으로 보였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내 가방 안을 천천히 뒤지다가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엔 내가 평소 기록해둔 건강기록, 약 처방전, 그리고 통장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걸 살펴본 뒤 순자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가방을 닫았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났다. 엄마 지금 다 들리세요? 딸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엄마가 잊으신 거 있나 해서. 그래, 핑계도 다양하다.
혹시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계산이 숨겨져 있는지 나는 평생 살면서 배웠다. 그제야 분명해졌다. 이 집안에 진심은 없다는 걸. 막내 성호만은 달랐다. 그날 밤 아이들이 다 잠든 시간, 성호는 내 옆에 와 조용히 앉았다. 엄마, 나 하나만 말해줘요. 응. 엄마, 진짜 아픈 거 맞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냥 우리 다 보려고 누워 계신 거예요? 누가 엄마를 진짜 사람처럼 대하나? 그거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내 눈이 절로 떠졌다. 그것도 맞다. 그 짧은 대답에 성호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럼 엄마, 나 다 말릴게요. 형들한테도, 누나한테도. 엄마 병간호는 내가 할게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트였다. 그나마 한 놈은 내가 사람이란 걸 기억해줘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그날 밤 큰며느리가 내 방문 앞에서 통화를 하며 이런 말을 했다. 내 말은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냐고. 그냥 오래 가시면 이것도 답답하잖아. 그쪽 땅은 지금이 팔적기야. 우리 목돈 필요한 거 알잖아. 그 말 끝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죽는 척을 한 거다. 내 놈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내 귀로 똑똑히 보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죽을 듯한 연기로 기침을 했다. 몸을 떨고 밥 숟가락을 놓고 숨이 넘어가는 척.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딸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 숨 안 쉬셔. 성진은 119에 전화했고 상진은 다급히 차 키를 찾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봤다. 큰며느리가 슬쩍 서랍을 여는 그 손짓을. 그 순간 내 결정은 확고해졌다. 이 자식들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겠다. 그들은 내 생을 함께 나눈 이들이 아니라 내 죽음을 기다리는 관찰자였을 뿐이다. 사와.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일어났을 때 자식들 표정이 참 볼만했지요. 사람이 죽는 연기도 몇 번 해보면 요령이 생긴다.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턱을 살짝 처지게 내리고 눈은 절반쯤 감아야 가장 자연스럽게 떠난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그날 그 요령을 써먹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민낯을 완전히 까발릴 때가 됐으니까. 아침 7시 20분 내 방에 조용히 발걸음이 닿았다. 어머니? 큰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침대 가까이 다가와 나의 입 주변을 살폈다.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려는 눈치. 형님, 엄마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뭐, 진짜야? 엄마, 자식들이 달려왔다. 딸 순자가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고 둘째 상진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예, 주소는요. 그 와중에도 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숨도 움직임도 미동도 없이 나는 완벽한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그때 성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일단 정리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 응급실 가든 화장 절차든 뭐든. 그리고 이참에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도 좀 논의해야. 형이 왜 그걸 지금 말해? 성호가 소리쳤다. 엄마 지금 아니 방금 숨이 멈췄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재산이야? 너네 대체 사람이야 뭐야? 흥분하지 마. 나도 지금 충격이야. 그냥 모든 정리는 해야 하니까. 형수, 우리 엄마 장례치를 돈은 형네가 내세요. 뭐라고? 이번엔 안 져요. 난 엄마 집에 살면서 간호까지 했다고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속으로 그려왔던 자식들 유산 전쟁의 서막이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속으로 3가지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눈을 떴다. 시끄럽다. 이것들아. 정적. 아니, 그건 정적이라기보다 공황 상태였다. 엄마, 어머니? 엄마 살아계세요. 순자는 소리 지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연이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큰아들 성진은 입을 벌린 채 혀도 안 움직이는 사람처럼 서 있었고 상진이는 벌벌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막내 성호만이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다. 역시 엄마 연기 잘하시네요. 나는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켰다. 내가 누운 사이 니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눈빛으로 뭘 꺼내봤는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성진이 어버버대며 묻자 나는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죽은 사람 앞에서 장례는 어디서 치르네. 땅은 누가 가져가네. 유원장은 왜 없냐네. 니들이 가족이냐 하이에나냐? 큰며느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어젯밤에 내 서랍에서 통장 복사본 보고 한숨 쉰 게 누군데? 손바닥 뒤집는 소리까지 다 들었다. 이 사람아. 딸 순자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그러니까 지금 죽은 척 하신 거예요? 그래. 죽은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희 진짜 얼굴을 못 봤을 테니까.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너희 중 진짜 날 사람으로 대했던 놈이 단 하나라도 있었냐? 내 이름 불러준 사람 있었냐? 내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 있었냐? 자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떨궜다.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성호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내가 다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내가 책임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한다. 내 재산도, 내 인생도, 그리고 내 자식도. 그날 밤 나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복녀입니다. 내일 뵐게요. 이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유원장 준비합시다. 5화. 며느리의 독설, 아들의 침묵 내 핏줄이 이리도 싸늘할 줄이야. 사람이 죽는 척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턴 다 무덤에서 부활한 귀신처럼 대해준다. 엄마, 물 드세요. 뜨거운 물이에요. 어머님, 이불 정리해 드릴게요. 엄마, 약 드셨어요? 태도도 목소리도 전부 교과서처럼 정갈해졌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 바뀐 것뿐이라는 걸. 내가 죽은 척을 끝낸 지 사흘째 되던 날, 큰며느리 지숙이가 부엌에 와서는 나직이 말했다. 어머님 혹시 어제 법무사랑 통화하신 거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내 재산이니 내 뜻대로 해야지. 근데 어머님 저도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20년이에요. 애 둘 낳고 키우느라 서울에 있어도 늘 마음은 여기에 있었고요. 형님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그에 맞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큰며느리 몫은 챙겨달라는 소리 아니냐? 그 말에 지숙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내게 독한 말을 내뱉었다. 어머님, 그럼 진짜로 막내한테 다 주시게요. 형제들 다 놔두고요. 그렇게 몰래 나눠주면 그날부터 형제 관계는 파탄이에요. 어머님한테 남는 건 원망뿐일 거예요. 위협이었고 협박이었고 무엇보다
못마땅한 여자의 말투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수가, 넌 20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있었어도 단 한 번도 나한테 어머니,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은 적 없더라. 그런 내가 이제 와서 20년 공로 얘기하니까 참 듣기 민망하구나. 지숙이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그 뒷모습이 참 씁쓸하더라. 그날 밤 성진과 상진이 방 안에서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엄마 진짜 성호한테만 다 줄 것 같지 않냐? 확실해. 저번에 엄마가 우리한테 서운하다고 할 때 성호만 곁에 있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막아야지. 그 돈이면 우리 대출 다 갚고도 남는다. 애 학비도 있고. 그들의 침묵은 속삭임이었고 속삭임은 곧 계산기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성진이 날 찾아왔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엌에 마주 앉은 그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결국 꺼낸 말이 이거였다. 엄마, 난 장남이에요. 그래도 집이고 땅이고 적어도 한 몫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화나셨다 해도 성호한텐 너무 몰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장남이면 그에 맞는 책임이라도 졌어야지. 내가 아플 땐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이제 와서 장남 타령하냐. 엄마, 그래도 넌 아들이 아니라 계산기다. 그 말에 성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손익계산서를 잘못 받아든 사람의 당혹함 같았다.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 지연이는 대놓고 내게 말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요. 우리 식구들은 이 집에서 돌아가신 후 뭐라도 남길 줄 알고 왔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쁘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입으로 돌아가신 후 얘기를 꺼낸 게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너는 몰라. 그녀는 쏘아붙였다. 잔인? 저도 시댁 가서 마음고생한 거 잔인했어요. 이 집 사람들 감정에만 살지 말고 현실 좀 보세요. 그 말에 나는 찻잔을 들어 살짝 내려놓았다. 톡. 잔이 닿은 소리가 마치 무언의 선언처럼 울렸다. 그래, 현실 얘기 잘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자식으로 안 본다. 그날 밤 성호가 와서 말했다. 엄마, 나도 좀 무서워요. 왜? 형들이 나한테 전화 와서 재산 얘기 그만하라는데 목소리가 처음 보는 눈빛 같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정리하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동등한 자식이 아니다. 누구는 사람, 누구는 하이에나였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이 집과 땅, 일정 금액의 예금과 현금 모두 성호 앞으로 지정합니다. 다른 자식들 이름은 전부 제외로 처리해 주세요.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들은 내 삶을 숫자로만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겐 숫자도 줄 필요 없어요. 6화. 재산 분할 논의 중 내 땅 주소부터 외우는 자식들. 사람은 참 재밌다. 자기 것이 아닐 때는 관심도 없다가 잃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없는 것까지 집착한다. 나는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자식들에게 딱 3마디만 말했다. 재산 정리 다 끝났다. 내 몫, 내 뜻대로 정리했다. 이제 누구 것도
누구 목도 없다.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눈을 껌뻑이며 물었다. 뭐라고요? 엄마, 다 정리했다고. 유언장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어. 그 순간 큰아들 성진이 말끝을 자르며 물었다. 누구 이름으로요? 성호.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장난해요? 둘째 상진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지금 형제들 다 앞에 두고 막내한테만 다 넘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도, 저쪽 도로 땅도, 농협 예금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제들 다 지켜보니까 그게 가장 옳은 결정이더라. 그건 어머니 기준이고요. 상진의 며느리 지연이가 끼어들었다. 우리도 사람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애들 학비며 대출에 죽을 맛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 자식들 보고 재산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나눴다는 거다. 그때부터 거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야, 성호, 너 대체 뭐야?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냐? 얼마 줬냐? 뭘 해드렸길래 다 받아. 형, 진짜 그딴 말 나오냐? 나는 엄마 옆에 있었어. 누워 계실 때 밥 해드리고 간호했어. 형이 뭘 했는데 그런 걸로 생색내냐? 내가 장남이야. 이 집에 우리 돈도 들어간 거 있어. 큰며느리 지숙이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여보, 안 되겠어. 이거 변호사랑 얘기해야 돼. 법적 대응 가자. 나는 그 말에 정면으로 말했다. 어디 해봐라. 내가 법으로 나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지. 나도 두고 볼 테니까. 그 와중에 순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엄마, 난 엄마 편인 줄 알았어요. 간호도 했고 밥도 했고 내가 언니들 며느리보다 나았잖아요. 근데 왜 저도 빼신 거예요? 나는 순자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넌 나한테 밥을 줬지. 근데 그 밥 주면서 내 가방 뒤졌잖아. 그거 난 기억해. 그 눈빛, 그게 엄마를 보는 딸의 눈빛이었는지, ATM 기계 잔액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는지.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달라졌다. 설득에서 불만으로, 불만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저주로 변했다.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막내한테만 몰아주고 우린 뭐예요? 호구예요? 어머니, 이러면 진짜 가정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성호가 엄마 뒷바라지 끝까지 해줄지 알아요? 나는 그 말들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럼 너희는 지금까지 나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라 내 것 때문에 견뎌온 거였네? 그럼 잘 됐다. 이제 내 것도 없고 너희랑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땅 주소를 알아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가진 땅 중에 읍내 도로변 쪽은 몇 평이지. 거기 280평쯤 될 거야. 성호가 그거도 가졌대. 거기 팔면 7억은 넘겠다. 진짜 치사하네. 막내한테만 몰빵이라니. 그들의 말은 더 이상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건 부동산 투자자들의 협상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흐렸고 달은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밝았다. 복녀야, 잘했어. 늦었지만 진짜 한 번은 너를 위해 살기로 했잖아. 7화. 죽는 척한 나의 작전, 이젠 누구에게 물려줄지 내 마음대로입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알아? 내가 막내 성호에게 물었다. 그 애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했고, 가족이니까 양보해야 했고, 가족이니까
속을 숨겨야 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근데 말이다. 가족이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주는 놈이 너 하나뿐이더라. 큰아들 성진은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둘째 상진은 변호사랑 상해 중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딸 순자는 시골 동네 카페에다. 부모 재산 몰아준 막내 때문에 집안 망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 직접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짜 잃어버린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다. 그날 밤 성호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 호박전 3개, 그리고 김치 한 접시. 평생 해먹던 식탁. 그 어느 날보다 따뜻하고 조용했다. 성호야, 네, 엄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뻔뻔해 보이진 않니? 성호는 웃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누구보다요. 나는 밥 한 숟갈을 뜨며 말했다. 너한텐 다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네 형제들한테 그 어떤 분풀이도 하지 마라. 내가 가진 거로 그들 자극하지도 말고. 그저 이제부턴 너도 나처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줘. 그날 밤 나는 서랍 안에서 남편이 생전에 남긴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복녀야, 사람은 남기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지우고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그 글귀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이제 난 남길 사람과 지울 사람을 다 정했다. 다음 날 나는 읍사무소에 갔어. 주민등록을 이전 신청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성호의 집이다. 그리고는 작은 보따리를 꾸렸다. 갈 곳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딱 하나면 됐다.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 오후 늦게 딸 순자가 찾아왔다. 엄마, 잠깐만, 왜 이사한다고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 딸인데 가시는 길 인사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순자야, 네가 딸이었던 거 언제였니? 순자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내 침상 옆에 서서 내 가방 뒤지던 그 순간, 아니면 동네에 내 험담 뿌리고 다닐 때 네가 날 딸로 부를 자격은 잃은 지 오래다. 그날 저녁 큰며느리 지숙이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어머님, 진짜 우리 가족 다 무시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집엔 발도 안 들이실 줄 아세요. 나는 단답으로 답장했다. 걱정 마라. 니들 집 아니니까. 이제 나는 진짜 떠난다. 떠나기 전 성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에 절대 유산 물려줄 생각 없었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땅도 불도 전부 묻었을 거다. 성호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8화. 숨겨둔 내 재산, 이제 내 뜻대로 씁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다. 에이, 시골 할머니들이 가진 거라 해봐야 땅 한 떼기 아니면 푼돈 몇 푼이지. 하지만 말이다. 우리 남편 김동석.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복녀야, 사람은 몰라도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너무 말 많은 자식들보다 묵묵한 흙 한 평이 낫다. 그렇게 남편은 조용히 꾸준히 이장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둘 모았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말했다. 이건 내 거야.
네가 진짜 힘들 때 써. 자식들 손 안 타게 꼭 숨겨놔. 그 땅. 나는 18년을 숨겼다. 남편 사후에도 말하지 않았다. 도장도, 등기부 등본도, 통장도 따로 챙겼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나는 그 땅을 팔았다. 읍내에서 버스 타고 새 정거장, 재개발 들어간다는 신도시, 인근 땅. 30평짜리 자투리였지만 부동산 업자가 제시한 액수는 4억 5천. 복녀 아주머니, 이거 진짜 꿀땅이에요. 팔 생각하신 거 신의 한 수예요. 나는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되물었다. 혹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은행에 앉아 현금 인출 창구에서 1억 원씩 2번, 마지막으로 5천만 원을 찾았다. 부피가 제법 됐다. 은행 직원도 물었다. 어르신, 이거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한테 주는 퇴직금이야. 현금이 담긴 가방을 품에 안고 나는 잠시 시골 외진 길을 걸었다. 양쪽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고 벌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복녀야, 이젠 그 누구한테도 이 돈 갖다 바치지 마라. 이건 네가 네 자신한테 주는 보상이야. 그날 저녁 나는 성호에게 말했다. 집 관리 맡겨. 이제 엄마는 여기서 나간다. 엄마 또 떠나요? 응. 이번엔 진짜 떠나는 거야. 계산기 없는 세상으로. 성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나는 읍내에 작고 예쁜 마을 주택을 샀다. 마당 있는 단층집. 주방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뒤뜰엔 손수 텃밭을 일굴 수 있는 땅이 붙어 있었다. 이사 비용도 인테리어도 모두 내 손으로. 그리고 입주 당일 나는 작은 현판 하나를 달았다. 김복녀의 집. 며칠 후 성진과 상진 순자가 성호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 집 엄마가 떠났다고 들었어. 그래서 네가 대신 받았지? 남은 거 그거라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집값 올랐다며? 우리 목 없다고 생각하지 마. 성호는 단호히 말했다. 없어. 엄마가 말했어. 니들은 이미 니들 얼굴값 다 했다고. 자식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땅을 뒤졌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고 등기부를 떼고 이장에게 수소문하고 결국 성진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숨기신 거 있죠? 왜 우리가 아는 땅 말고도 신도시 쪽 땅이 있었다는 소문이 도는 건데? 그래서 그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는 단답으로 말했다. 나, 엄마 자신이요. 그래, 니들이 아무도 안 챙긴 그 여자. 매일 새벽 일어나 밥하고 손주 재우고 거실에서 자던 늙은 여자. 그 사람이 가져갔어. 통화가 끊기고 나는 웃었다. 이제야 진짜 이겼구나 싶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서서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이 생겼다는 게 진짜 통쾌했다. 그날 밤 창밖에 별이 반짝였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놓고 나는 말했다. 당신 나 잘했지. 당신 말대로 했어. 당신이 숨겨둔 그 땅, 당신이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씁니다. 구화. 법무사와 손잡고 준비한 복수.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날 오전 법무사 사무실의 커다란 봉투에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담겼다. 김복녀 법적 유언장 공증 완료. 수신자란에는 큰아들 김성진, 둘째 아들 김상진, 장녀 김순자.
그리고 막내 아들 김성호의 이름이 차례로 적혔다. 그 중 단 한 명만 유산 수령인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놈들이 내게 한 짓 생각하면 10년 전에도 이랬어야지. 늦은 복수일수록 차가울수록 더 깊이 박히는 법이야. 3일 뒤 등기된 내용 증명이 동시에 각 자식에게 전달되었다. 오후 1시 22분 가장 먼저 전화한 건 성진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막내 이름만 적혀 있고 우린 이름조차 없다고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짧게 말했다. 말이 되지. 내가 만들어준 상황이니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라서 한 거야. 남이었으면 그냥 모른 척 했을 거다. 넌 자식이었기에 더 깊이 배였어. 2시 40분. 둘째 상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우리 상의 좀 하자. 형이랑도 얘기해봤는데 그동안 섭섭했던 거야. 우리가 모르지 않아. 근데 성호 혼자 다 받는 건 너무 불공평해. 불공평. 그럼 내가 거실에서 자던 건 공평했냐? 내 생일날 아무도 전화 안 한 건 공정했냐?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래, 몰랐지. 그러니까 늦었지. 늦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목마른 자의 핑계일 뿐이야. 그리고 가장 늦게 전화를 걸어온 건 순자였다. 저녁 7시 10분.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말끝마다 울음이 묻어났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엄마, 나 엄마 곁에 있었잖아요. 밥도 해드리고 옆에서 지켰고. 나는 대답했다. 지켜. 너는 내 가방 열어봤어. 그 순간부터 넌 딸이 아니었어. 나는 내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도 안다. 순자는 터져나오듯 말했다. 엄마, 나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엄마가 그때 조금만 얘기해 줬더라면.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봐야 했어. 그게 딸이야. 밤 9시 성호에게 전화가 왔다. 형들한테 전화 계속 와요. 형수들도 문자 보내고 변호사 얘기까지 꺼내요. 그래, 그럴 거야.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라는 건 사랑했던 사람한테 쓰는 단어야. 그놈들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쓰러질 날만. 다음 날 성진과 상진이 같이 찾아왔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외쳤다. 엄마, 단 한 번만 우리 얘기 들어주세요. 사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어야 하잖아요.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족이어야 했지. 근데 넌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장례 치를 방법부터 물었고 지숙이는 내 서랍부터 뒤졌고 니들은 끝까지 엄마가 아니라 잔액 있는 계좌로 날 대했어. 엄마, 그러지 말고 이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사라졌다. 죽은 사람에겐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버린 사람은 미안해할 자격도 없어. 그 말에 형제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어깨는 굽었고 목소리는 사라졌고 돌아서는 발걸음엔 후회가 아니라 패배자의 흔들림만 남았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복녀야, 너 잘했다. 그놈들은 너를 잃었고 너는 너를 지켰다.
10화. 나는 내 집에서 다시 피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땐 왠지 허전하고 낯설었다. 마당은 조용했고 빈 벽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이 집엔 엄마, 장모님, 할머니라는 호칭 대신 그냥 김복녀만이 있었다. 나는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고 작은 화분을 돌보고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다. 밥은 누가 차려주진 않지만 누가 먹으라 강요하지도 않았다.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쉬는 삶. 늦었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서야 배우기 시작했다. 가끔은 혼자 있는 게 쓸쓸하기도 했다. 밤에 어둠이 내려앉고 거실에 발소리 하나 없을 땐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곧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들이 하나둘씩 치유되어 가는 걸 느꼈다. 그건 누가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품는 따뜻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지? 하고 문을 열자 문 앞에 손에 과자 봉지를 든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할머니 맞으시죠? 성호 삼촌이랑 같이 살았던 분 김복녀 할머니. 그래, 맞다. 넌 누구니? 저 순자 고모네 아들인데요. 엄마 몰래 왔어요. 근데 저 보고 싶었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한테는 그냥 할머니였거든요. 옛날에 저한테 호박전 해주셨잖아요. 나는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주방으로 갔어. 손수 만든 호박전을 부쳤다. 계란 하나 깨서 조금 짜지 않게 간하고 접시에 정성껏 담았다. 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다시 먹고 싶었니? 내 엄마가 요즘 많이 화나 있고 집도 좀 이상해서요.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된 거다. 나를 진짜 기억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질 무렵 아이를 돌려보내며 나는 문 앞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잘 가라. 다음에 또 와. 진짜 또 와도 돼요? 그럼 여긴 니네 할머니 집이야. 김복녀의 집. 그날 밤 나는 작은 탁자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다. 당신, 나 이제 진짜 괜찮아. 그놈들 다 떠나도 나는 아직 내 삶이 있어. 나는 지금 비로소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김복녀야. 창밖에 달빛이 차분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 집에 남편의 그림자가 있고 내가 버텨낸 날들이 있고 내가 지켜낸 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젠 내가 누군지 잊지 않게 해주는 고요한 평화가 있다. 그래, 나는 내 집에 서서 다시 피어났다.